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교육 심리학입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해서, 교육 과정 끝났고요. 아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 자체가 생소하고, 또 용어도 낯설고 해서 아마 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조금 반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갑자기 또 수업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타일러 얘기하고 하니까 타일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절차가 좀 복잡하기도 하죠. 타일러는 그나마 좀 덜 복잡한데, 뭐 타바라든지 보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이게 왜 절차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그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왜 요구 분수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왜 목표부터 설정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의도에 따라서 절차가 만들어진 거라서 절차 같은 경우는 뭐 단순 암기형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절차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보면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번 이상 넘어가야지 이제 뭐가 좀 감이 잡혀요. 5번 이상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암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뭔가 좀 잡히는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번 이상 넘어가면 이제 좀 뭔가 감이 보입니다. 이거 괜찮다. 해볼만한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쉽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누적하고 반복해야지 내게 되고 또 좀 쉬워질 수 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응용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2, 3년 이상 해야 될 거를 딱 2개월 만에 일정한 부분을 쭉 나가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공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본 것이 있잖아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정보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1년 안에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교육학 조금 비중하시고 나중에 전공을 조금 늘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교육 심리학 들어가도록 하죠. 교육 심리학은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교육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이론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딱 2가지 이론이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발달 심리학과 학습 심리학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발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발달 심리학과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학습 심리학. 심리학은 사람의 어떤 심리적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식 이론이에요. 설명식. 처방식 이론은 교육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처방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라서 교육 방법론은 방법적 측면, 어떻게라는 그 방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 위한 것이 이제 교육 방법론이에요. 처방적 이론을 한다면 이 심리학은 설명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적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크게 이제 발달 심리학과 학습 심리학 2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싱킹의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발달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발달 심리학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인지 발달, 비인지 발달. 이제 우리 인지가 있고 인지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이제 두 번째 있는 발달 이론이에요. 인지 발달 이론은 피아제, 그다음에 비고치가 이제 두 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발달, 성격 발달, 도덕성, 사회성, 이렇게 인지, 성격, 도덕성, 사회성 전부 다 이제 발달 이론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론은 상당히 많죠, 그죠?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이론,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변화를 말하는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이 변화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무엇이 변화되는가?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고,
아니 외적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적 내부에 어떤 그 인지 구조, 인지의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학습이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지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인지 구조의 변화, 인지의 변화가 학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회 인지도 인지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 인지의 변화를 학습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행동주의, 인지주의가 서로 이제 상충되죠. 인지의 변화냐, 아니면 외적인 내부의 인지냐, 아니면 외부의 행동이냐, 행동이냐, 인지냐. 인간은 개념적으로는 행동과 그리고 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지, 정의, 심동 모든 것들 다 총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인본주의 학습이론은 인간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성의 뭐 함양, 인간성의 변화, 전인 형성, 이게 전인의 변화, 전체적인 인간의 변화, 이렇게 전체적 인간의 변화를 학습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인지의 변화냐, 두 번째 인지 그 행동의 변화냐, 세 번째 인간 전체의 변화냐, 이렇게 나눠서 학습 이론이 나눠집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학습 이론이 있고 그 세부적인 영역을 보시면 또 파블로프보다 쭉 이쪽이죠.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론적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크게 발달 이론하고 학습 이론 얘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 심리학 여러 가지 뭐 임상 심리학도 있고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다 교육 심리학, 교육학이 그 심리학입니다. 발달 이론, 학습 이론 전부 다 심리학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심리학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왔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발달 이론, 그다음 비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설명하는 성격, 도덕성, 사회성 발달 이론들이 있지만 이 이전에 인간의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되죠. 인간 발달 전반에 대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런 발달 이론 이전에 그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버리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따로 뺐어요. 그 두 가지 중심 축이지만 저 발달 이론이 좀 복잡하니까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그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발달 인지 측면에서 이제 그 발달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정의적 측면에서 그 뭐 발달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들로서 인지 측면과 두 번째 정의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다시 좀 빼서 집어넣은 여기다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달 이론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달 이론 들어가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시면 이제 그 부적응, 적응과 부적응이 있죠. 이 적응과 부적응은 이제 학습 이론과 그리고 발달 이론의 좀 다른 양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동일한 선에서 이제 논의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별도로 뺐지만 결국은 이제 발달 이론, 학습 이론의 이제 아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다시 보면 자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논의였다면 그 심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누구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교육 심리학이다 볼 수 있고 그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이해하려고 한다. 발달이 어떠한지, 두 번째 학습이 어떠한지 요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교육 심리학이고 특히 이제 발달이 너무 양이 많아서 별도로 이제 그 인간의 학습자의 특성으로 그 빼서 논의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심리학이다. 심리학은 이제 학습자에 대한 이해다. 학습자가 이제 어떠한지에 대해서 학습자의 발달과 학습자의 학습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학습자의 이제 전반적인 특성들 먼저 살피고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인지와 정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두 가지를 이제 골고루 발달시켜야 되겠죠. 인지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제 지능하고 창의성, 인지 양식 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지능과 창의성, 인지 양식. 자, 지능이 이제 인지적 측면에서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지능의 이제 대표적인 인지적 측면을 볼 수 있죠. 지능, 지적인 능력입니다. 이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이제 지능 검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능 검사. 이제 비녀 시몬 검사가 있는데
비내 신문 검사는 이제 원래 출발 자체가 학습 부진화를 변별할 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 왜 못하는지 이 테스트해서 그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서 실제 수업에서 그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업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 부진화를 변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지. 학습 부진화 변별하려고 나온 게 이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로 조금 발달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능 검사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는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아주 그 지능 검사의 이제 대표격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지능 검사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가 다 언어성 검사예요. 언어로 검사하는 거, 언어로. 우리가 이제 언어로 검사할 수도 있고 동작형으로 검사할 수 있고 도형 갖고 검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언어성 검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면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화적 측면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경제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 사는 아이, 그 다음에 좀 그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문화를 많이 접하는 아이, 얘네들이 지능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 시골에서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뭐 고속철도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이다. 그러면 다음 중 뭐 KTX와 비슷한 것을 고르셔. KTX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체를 모르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뭐 지방 가면서 KTX 많이 타고 하니까 당연히 아는데 얘는 KTX 자체를 모르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화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한 친구들도 KTX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공평하지 못하대서 자 문화적으로 편향돼 있는 그 언어성 검사에 때문에 그 지능 자체가 공평하게 검사가 안 된다 해서 공평하게 검사해보자. 정말 지적인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화 공평 검사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IQ 한 그 검사지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뭐 아이들을 이제 파악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죠. 이제 IQ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지능 검사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 어쨌든 지능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너 검사, 스탠포드, 웩슬러 지능 검사고 지금은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런 거 여기 지능 검사입니다. 지능 검사가 먼저 나오고 그 지능 검사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지능이 뭔데? 뭐가 지능이지? 그래서 나온 게 지능 이론이에요. 지능 이론.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항상 고민하고 뭐 탐구하고 그러죠. 지능이 뭔데 했더니 이제 스피어만은 지능은 요인이야. 하나의 요인으로 지능은 하나의 요인으로 돼 있어. 지능이 높은 애들은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해. 지능이 높으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해. 다 잘한다. 하나의 요인으로 돼 있어. 일반 요인으로. 서스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음악 잘하는 애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수학은 또 못하는 애도 있고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면 서스톤이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지능은 여러 가지 요인, 7가지 기본 정신과 관련된 7가지 요인으로 돼 있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뒤에 책에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길포드가 봤더니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뭐 하나 7개가 아니라 지능은 180개 요인으로 돼 있어요. 180개. 180개 요인을 주장하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복합 요인설이죠. 복합 요인. 구조화시켜서 3차원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지능은 요인은 180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180개? 180개 얘기하는 사람이나 뭐 200개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죠. 그죠? 더 이상 요인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 합니다. 요인설의 종결자. 길포드.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텔이 나오면서 카텔은, 형태설에 주장합니다. 형태설도 물론 또 요인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텔은 이제 이 형태설을 보면 이제 일반 요인설하고 일반 요인과 이제 특수 요인 2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요인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게 지능이 계속 변화되는 게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는 조금 이제 이 지능이 변화될 수 있다. 지능이 학습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볼 필요는 있죠. 객관식으로 조금 나왔지만 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부분이고
읽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조금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죠. 혼의 부분이니까 얘는 조금 덜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카텔의 이 형태설 정도 좀 보고 넘어가시고, 새로운 진행 이론은 요인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은 여기 보면 이제 가드르 다중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은 아니고 여러 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 파트로 돼 있고 그 파트가 이제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진행은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파트로 돼 있고 그 파트를 이제 살펴보자는 게 가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턴버그는 삼원 진행도 역시 전부 다 마찬가지 새로운 진행 이론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가드너하고 스턴버그가 이제 최근 이제 근래 진행 이론의 쌍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죠. 벽 요거는 이제 구슬 벽자예요. 두 개의 구슬이에요. 두 개의 구슬.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거의 뭐 정상에서 이제 둘이 쌍벽을 이루고 서로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쌍벽에. 이 친구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그래서 진행 이론을 하면 이제 가드너하고 현대 진행 이론은 가드너와 스턴버그 두 가지로 이제 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가드너는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서울대 문영린 교수까지 이제 교육부 장관까지 했죠. 그 교수가 이제 이 가드너 다중진행위원회에 아주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빙도 하고 해서 한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객관식으로도 많이 출제됐었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드너 다중진행, 스턴버그 삼원진행 이론, 요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이제 19년도 한번 출제됐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얘는 아주 출제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둘 중에 물론 얘가 더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알고 가자라는 그 쟁점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얘는 체크를 안 했는데 얘만 체크하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출제가 안 됐으니까 얘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옆에다가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 이론 하면 이 두 가지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 지능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지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감성적 측면도 지능과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감성지능 이론, 정서지능, 감성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측면도 이제 지능과 연관돼 있어서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 검사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깊게 다룰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번 슬쩍 읽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건 이 두 가지죠. 문화 공평 검사하고 그리고 IQ 해석. IQ 해석은 한번 출제가 됐었죠. 출시. 원래 이제 13중등 특수 출시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출시는 추가 모집한 거예요. 인원수가 모자라서 별도로 모집한 건데 특수 선생님들이 인원수가 모자라서 별도로 모집했어요. 13학년도는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12학년도, 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인데 이때는 이때 한번 시범적으로 이제 논술을 한번 본 거예요. 논문으로. 본격적인 논술은 14학년도부터 이거든요. 그 특수 선생님들 특별히 이제 추가 모집한 것이라서 이때는 전부 다 심리학으로 깔았습니다. 전부 다. 모든 논점들이 다 심리학. 이거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타당성이 좀 결여되는 게 시험이라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출시니까 좀 이제 덜 비판적이겠지만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부분, 우리가 지능과 창의성은 별개예요. 지능이 높다고 해서 창의성 높은 것도 아니고, 창의성 뛰어난 애가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별개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창의성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되게 뛰어나게 나왔다. 이 친구 창의성 높은 거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물론 창의성은 어느 정도 지능은 요구됩니다. 어느 정도 지능은 요구되지만 이 둘이 이제 상관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22 개정교육과정의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잖아요. 그만큼 창의성은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매우 중시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AI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와 창의성 개발 기법,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지양식.
인지 양식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맞춤형 학습이다, 뭐 맞춤형 수업이다, 개별화 학습이다, 개별화 수업이다. 그러니까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강조되면서 이 인지 양식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학습자의 특성들과 관련된 특성들 중에서도 어떤 특성들? 인지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지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지 양식이 뭐냐면 학습자가 학습하는 양식이에요. 학습자의 사고방식. 학습자 개인의 독특한 사고방식. 학습자 개인의 인지가 뭐냐면 인지가 사고예요, 사고. 생각을 좀 어려운 말로 인지. 사고하는 그 사고. 학습자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인지 양식이지. 장독립형, 장의존형은 주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변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스터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이거, 옆에 주변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충동 반성형도 있어요. 충동형은 충동적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행동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2번 맞네? 오케이. 넘어가고. 3번, 4번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반성형은 숙고형, 반성, 숙고한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죠.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10문제 10분 안에 풀어야, 예컨대 10문제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5문제 푸니까 10분이 끝나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생각을 오래 하죠. 생각을 오래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반성형 인지양식 소유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콜베 학습 유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한데 되게 복잡하다.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중심으로 이걸 딱 기억해 놓고, 나중에 이제 3, 4월 가면 콜브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겠지만, 이 두 가지 조금 더 중요하니까 보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설명했습니까?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학습자의 전반적인 특성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의 특성들이 있고요. 인지 말고 나머지 정적 측면의 특성들이 있죠. 인지적 측면의 특성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지능이라 있죠. 지능. 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지능. 두 번째, 이와는 별개인 거. 이와는 상관성이 좀 부족한, 상관성이 떨어지는 별개인 창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독특한 사고방식, 독특한 학습 양식, 사고방식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인지 양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수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시청각 기자재를 가지고 수업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수업할 것인가? 요거는 수업 방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처방적 측면이에요, 처방적. 수업 방법에 대한 내가 처방을 하려고 그래요. 토의서 수업을 할까, 협동학습을 할까, 어떤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할까. 이거는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처방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교육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학습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학습자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야지 거기 맞게 처방을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학습자를 이해해야지 거기 맞춰서, 시청각 수업을, 예컨대 어떤 친구는 시청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혼자 글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는 시청각 수업이 더 오히려 안 좋겠죠. 어떤 친구는 시각적인 측면, 청각적 측면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영화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건 좋겠죠, 오히려. 그죠? 이렇게 영화나 비디오라든지 이런 유튜브로 이런 걸 활용해서 수업하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는 이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아는 사람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합격하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영상으로만 공부하는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즐겨 보는 게 유튜브하고 영화도 이제 SF 과학 영화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하나 안 다니고 계속 영화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고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영상이 자기의 인지 양식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경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영화를 보면서 배경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영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책만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양식이 다양하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교수 방법인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교수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육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 그 교수들은요, 교육 심리학과 같이 공부해요, 같이. 그 학습자를 이해해야지 거기 맞게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교수들은 그냥 교육 방법만 공부해요, 교육 방법만.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럼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면 교육 심리학, 출제위원 3명이거든요. 우리 논점이 몇 개입니까? 4개잖아. 4개인데 3명 들어가면요.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도 같이 연구하는 사람 들어가면 심리학도 내고 방법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교육과정 교수 하나 내고 행정 교수 하나 내고 이렇게.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또 교육 그 과정하고 평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출제위원을 선발하면 평가, 그 교육 과정, 평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내고 그다음에 뭐 교육 방법, 뭐 행정 이렇게 이제 내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 이렇게. 무슨 설명했지? 25학년도 여러분 혹시 기출문제 갖고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25학년도) 문제에 그 (26학년도) 작년 문제예요. 2번의 문제 배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의 특성의 영역 한 가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학습 특성 영역. 요게 사실은 요게 교육 방법론이거든요. 이 논점들이 다 교육 방법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심리학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시문 보시면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수업 설계했는지 물어봤다. 수업 설계니까 이 교육 방법론입니다. 수업 설계, 수업 방법 이런 것들. 그동안 나는 학생의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학습자 특성 분석은 결국 심리학적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이게 뭐지? 인지양식이지, 인지양식. 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라고 했죠, 사고. 애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인지양식이거든요. 그 인지양식을 알아야지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양식에 맞춰서 사고하는, 영상을 통해 사고하는 애들이 있고, 혼자 사고하는 애들이 있고,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걸 알아야지 거기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데, 이거 되게 헤맸어서, 그 학교, 실제 시험장 가신 선생님들이 많이 헤맸다고 그러더라고요. 헤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랄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딱, 왜냐면 저건 책이 없는 거거든요. 책이 없는 거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근데 딱 아는 사람들은 뭐 바로 답이 나오죠. 인지양식이지, 뭐야, 이게. 왜냐면, 인지가 뭐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수업하면서. 사고하는 거다, 사고. 그러니까, 사고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인지양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인지라는 얘기 나옵니다. 사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게 인지양식, 인지. 그 의미만 알아도 인지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지양식이지. 어떤 사람이 인지적 영역이라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인지적 영역 중에서 뭐냐 이거지, 뭐냐. 그러니까 영역이라 나왔으니까 인지적 영역을 써야 되나 보다. 여기 보면 인지적 영역 있고 이제 정의적 영역 있잖아요.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당연히 인지적 측면이겠죠. 그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입니다. 자아 개념하고 동기 이론 두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아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이런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나는 능력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가치 있고 유능하다. 유능감, 자존감. 난 존재 가치가 있어. 이러면 유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유능과 가치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쿨리의 거울 이론을 보면요, 인간의 자아 개념은 상대방이 여기서 형성된다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잖아요, 그죠? 나의 모습을 만들게 해주는 거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가꾸잖아.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몸이 어떻게 생겼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잖아, 그죠? 그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 거울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아 개념은 뭐예요? 관념의 관념,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생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누가 옆에 상대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너 정말 똑똑해, 유능해, 너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를. 그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아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아개념이 만들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주변 친구들 맨날 나를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부 못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존재 의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거울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자아개념이고, 그다음 두 번째 동기가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중요합니다. 동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동기론 이런 이제 지적인 측면과 관련된 논의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많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동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 일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움직일 동자 기제잖아요, 그죠? 움직이게 하는 기제 메커니즘이다. 움직이는 메커니즘 동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에너지. 내 행동을 하게 하고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 예전에 저 광고에 보면 이제 I'm your energy 그게 뭐지? GS인가? 예. 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I'm your energy.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동기는 심리적 에너지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겠지만, 어쨌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광고를 보면 간접적으로 심리적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I'm your energy 이런 거 안 하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하지?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충격적이었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하고 삼성 이 로고 있잖아요. 로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와, 이걸 어떻게 저게 만들었지? 굉장히 대단하다. 그 속에는 뭔가 앞서간다는 거고 뭐 우주적인 측면하고 그런 게 딱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뭔가 우주 전체에서 내가 뭔가 선두적이고 뭔가 앞서가고 그리고 우주 전체를 포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뭐 돈 엄청나게 주고 만들었다고 그러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만들었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구다. 한마디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동기가 욕구다, 욕구. 인간이 빵을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동기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몸을 움직이고 그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석유를 넣으면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이제 움직이잖아, 그죠? 쭉 지속적으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거네, 그죠? 이게 동기라는 거, 이게. 근데 여기는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 동기가 있으면, 첫째,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돼. 행동을 유발시키고. 두 번째,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세 번째, 목표 달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지는 게 동기예요, 동기. 그 동기가 뛰어난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 공부에 대한 동기가 뛰어난 친구들은, 높은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려고 일어서서 공부를 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공부를 쭉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끝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지. 동기가 지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공부할 때. 근데 우리가 이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학업 성취도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 둘 다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지적인 능력도 높고 얘도 높아요. 그거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도 하더라도 동기가 없으면 공부 못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동기가 또 더 뛰어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사회에서는요, 동기가 진짜 중요하지. 동기가 이 동기가 있어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끝내 목표를 달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는 욕구다. 인간 욕구 때문에. 배고픈 욕구 때문에 빵을 찾으려고 일어서고 빵을 먹게 되고, 그죠? 여기 욕구다. 욕구 위계 이론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 자기결정성 욕구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인간 속에는. 인간은 타율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자율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자 하는 거.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결정해. 옆에서 막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공부 안 한다 이거지. 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율성 욕구, 유능감 욕구, 관계성 욕구 세 가지 욕구가 자기결정성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욕구가 자기결정성을 구성하고 있고 이 자기결정성이 동기다라고 설명을. 자기가치이론. 인간은 유능해지고 싶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누구나 다 능력 있고 싶어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그 유능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지. 그 유능해지고 싶은 욕구가 바로 자기 가치다. 이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능하고 싶은 욕구, 유능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가치, 유능하고 싶은 욕구, 이게 자기 가치고 그걸 보존하고 싶어서 행동을 한다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설명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나 밤새 공부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봤는데 50점 나왔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몇 점이야? 50점. 난 80점인데. 뭐야? 너 얼마나 공부했어?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속으로는 아씨 어제 밤새 공부했는데 50점 나왔어. 아,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말 못하지. 그럼 그런 순간 야, 너 정말 바보구나. 능력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무능해지고 싶지는 않죠. 유능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어제 누가 친구가 찾아왔고 뭐 어제 아내부터 배가 아팠어. 아, 그래 공부를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야, 하나도 못하고 치고는 50점 나오고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가치를 보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동기도 있더라 이거지. 이거. 그 다음에 귀인. 자, 보세요. 귀인은 인입니다. 뭐지? 원인이지. 귀인은 뭐죠? 귀속시킨다. 원인을 어디로 귀속시키냐, 원인을. 이 원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있어요. 성공의 원인도 있고 실패의 원인도 있어요. 성공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무슨 탓을 하는가 이거지. 어디로 귀속시키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귀속시키느냐. 옥자는 어떤 친구는 이제 능력으로 귀속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성공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어.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노력이 귀속시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어. 내가 노력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 이렇게 귀속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학습 전략에 귀속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학습 전략이 좋았어. 그랬어. 학습 전략이 좋지 못했어. 자, 잠깐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공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실패했을 때가 되게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데, 실패했을 때 능력에 귀속시키는 사람하고 노력이나 전략을 귀속시키는 사람하고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했을 때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아, 나 정말 머리가 빠가야 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실패할 때마다 자기의 능력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능한 인간인가 보다로 생각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능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잘 안 하려고 하지. 근데 반면에 내가 노력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귀속시키냐가 되게 동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지. 어디로 귀속시키느냐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감.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나 축구 잘할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은 더 도전적인, 남들이 하는 평범한 거 하지 않고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그 축구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반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치 이론, 이거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기대와 가치 곱으로 동기가 설명된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근데 목표 지향성 이론도 있습니다. 목표 지향성 이론은 목표가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목표가 어디를 지향하는가.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의 목표를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마스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상대방과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점수 경쟁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잘 이해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좋냐면 전자가 훨씬 그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다음 성취 동기 조금 어렵고 도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성공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 이게 성취 동기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쭉 전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자기결정서 이론인데 어쨌든 우리는 다 중요하다 다 중요. 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추시도 나왔고 이제 여기도 자기 효능감 나왔죠.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 이론이에요. 반두라. 교육심리학에서 반두라는요. 반두라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반두라는 우리 심리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반두라가. 심리학계 가장 영향 있는 사람 누구냐? 그건 반두라다 반두라. 그 반두라는 절대 무시 못해. 반두라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 저 뒤에 또 사회인지학습 이론도 반두라 거거든요. 걔 또 나왔어요. 자기조절학습 또 그것도 반두라예요. 그 또 나왔어요. 그 반두라는 다 나온 게 전부 다. 그러니까 반두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심리학계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출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자 여기서 일단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자 이걸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쭉 전부 다. 쭉 전부 다. 성취동기 이론이 그나마 좀 덜 중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지 측면하고 정의 측면 나누어서 살폈죠. 학습 이론, 발달 이론 가도록 하죠. 발달, 인지 측면하고 비인지로서 성격, 도덕성, 사회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 성격, 도덕성, 사회성. 인지 발달 이론은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비고치기 인지 발달, 이 양축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인지 발달. 우리가 인지를 이건 좀 더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KG, 신피아제 이론인데, 요거 이제 피아제 이론을 조금 더 변형시킨, 정보 처리 이론에 근거해서 조금 더 변형시킨 겁니다.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격 발달 이론, 성격 발달하는 프로이드, 에릭슨, 그 마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프로이드는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뭐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안 다룰 거예요. 1, 2월에는 출제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약하다. 근데 에릭슨부터 이제 중요하죠. 에릭슨은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좀 이름 자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그런 이 성격 발달 이론 왜 나오게 됐는지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 발달 이론 중에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지위를 조금 더 이제 연구한 친구가 이제 마샤. 둘 다 중요한데 이번 에릭슨님이 출제됐었죠, 그죠? 이제 출제는 좀 돼가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둘 다 중요하다. 물론 이제 마샤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샤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근데 둘 다 중요하다고 보시고 성격 발달 이론 두 가지, 에릭슨과 마샤. 도덕성은 이제 피아제는 이제 도덕성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고, 콜버그와 피아제를 보면요, 지금 인지 발달 이론도 있죠. 인지 도덕성도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인지와 도덕성을 같은 범주에 놓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가 발달되면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은 뭐냐면 도덕적인 사고, 도덕적인 판단의 사고니까 뭐지? 인지잖아, 인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인지 발달 이론과 도덕성 발달 이론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가 발달되면 당연히 도덕성도 발달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인데 얘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론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초 정도 닦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진 않죠. 낼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콜버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덕성 발달을 잘 하고, 콜버그도 누구한테 영향받았냐? 얘한테 영향받아요. 피아제 영향받아서 이제 좀 더 이제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성 그러면 이제 콜버그. 그 다음에 콜버그가 약간 남성 중심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길리건이 이제 여성의 배려를 강조하는 이 여성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내세웁니다. 길리건의
도도성 발달 이론, 콜버그 도도성 발달 이론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 길리건은 이제 에릭슨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적 성발달,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우리가 보면 이제 핵심 총론의 핵심 역량으로 심리적 감성 역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영향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조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이제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태적 발달 이론, 브렌튼 브레너, 이 친구는 이제 러시아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지더래, 그지? 인간은 이제 유전자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만 또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 생태적 측면을 분석해서 발달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브렌튼 브레너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학습 이론 넘어가도록 하죠. 학습 이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다 그러겠죠. 변화가 학습이고 무엇이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첫째 외적 행동의 변화, 이게 학습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외적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의 인지 구조 변화가 학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인지주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인적 변화. 인간은 전인적 변화, 전체적인 변화, 전인적 변화를 학습이다 설명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분류되고, 반도라 이 개거는 반도라 사회 관찰 학습 이론도 인지의 변화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는 좀 오래된 이론이지만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파블로프와 이제 스키너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사회인지학습 이론 제일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라니까. 중요한데 벌써 몇 번? 두 번 출제됐잖아. 두 번. 사회인지학습 이론, 사회관찰학습 이론을 하는데 사회관찰학습 이론 속에 23학년도 나온 게 뭐냐면 저 속에 자기조절학습이 나와요. 자기조절학습 중요하잖아. 그죠? 이 총론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 있잖아. 자기관리 역량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자기주도학습을 더 많이 강조하겠죠. 자기주도, 자기조절. 그중에서 자기조절학습을 강조한 사람이 반도라.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둘 다 두 번 출제됐죠. 그래서 출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는 대리 강화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의 변화를 설명한데 이게 인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머릿속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행동의 변화는 갑자기 친구들 있는데 뭐 혼자 막 맛있는 거 먹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제 나눠주는다. 이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잖아, 그죠? 이건 학습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공감이 학습된 거거든요. 행동의 변화를 보고 학습됐다, 안 했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인간의 내부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행동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으로. 인지의 변화를 주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형태주의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썰이에요, 썰. 썰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오늘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객관식에서 안 나와 출제가. 그렇죠? 그만큼 썰 정도로 본다 이게 썰 정도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이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성 별로 없어. 아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인지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객관적으로 남은들이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얘가 중요한 것이지. 정보 처리 이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정보 처리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 됐죠, 그죠? 13 중등 객관식으로 마지막으로 출제하고 아직 안 출제가 안 됐죠. 중요하죠. 신경망 이론은 뭐 이론이 이제 이것도 약간 썰 정도이고 그래서 크게 뭐 별거 없습니다. 한번 뭐 볼 수는 있겠지만요. 보긴 하지만 3, 4월에 아마 볼 겁니다. 보긴 하겠지만 이제 이 정도 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는 이게 뭐지? 인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한번 나왔네 객관식으로 옛날에. 왜냐면
이게 깊이가 없어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논술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보주의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계륵과 같은 존재.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전위와 망각. 전위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데 이제 적용되느냐 이거지. 영어 공부한 게 독일에 적용되는가? 수학 일단은 1차 방정식 공부한 게 2차 방정식에도 적용되는가? 이런 게 전위입니다. 전위. 그다음에 망각. 전위 이론이 조금 중요시 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중요시 되고 있다는 거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망각은 조금 덜 중요하고 적응과 부적응 얘는 더 좀 덜 중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생활지도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자, 이게 이제 교육심리학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교육심리학은 아무래도 조금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막 얽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재미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재밌다는 게 공부가 뭐 재밌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재밌다는 거지.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교육심리학 양이 많기 때문에 교육심리학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행정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행정 싫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행정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뭐 교육과정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심리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습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능이 뭐냐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볼 부분이지 굳이 뭐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지능 연구 아까 살폈던 것처럼 이제 전통적 지능 연구와 최근의 지능 연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능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요인이다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인 일반 요인설 다요인설 하나의 요인이다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요인 이게 스피어만입니다. 그 다음에 쭉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다요인설 여러 요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요인. 자, 이거 기본 정신 능력 7개로 돼 있다. 서스턴. 길포도 아니야. 180개야. 뭐 이렇게 7개 요인설, 180 요인설. 여기서 요인설 끝납니다. 그다음에 다중지능 이론 나오죠. 다중지능 이론부터는 이제 영역으로 봅니다. 영역 파트. 어떤 영역으로 돼 있는가? 영역이다. 요인하고 조금 더 구별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른 개념. 고유한 영역이 있다. 고유한 영역. 고유한 영역으로 보려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이제 가드너 스턴버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제 그 바다에 외계 이상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요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속에 이제 이 기저에 지적인 능력 이 기저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니언, 디거, 리을 이런 식으로. 자, 니언은 결국은 한 마리다 이거지. 이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책도 잘하더라 그죠? 근데 봤더니 결국은 한 마리더라 기. 하나가 다 저하다 이거지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결국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미술 책도 잘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단일 능력으로 보는 하나의 일반 요인설. 그다음에 여러 개 요인으로 돼 있다. 이거 두 개는 근데 뭐 수학하고 음악은 약간 비슷하잖아요. 음악도 수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두 개는 이제 뭐 음악하고 수학은 요 한 마리로 돼 있고 또 뭐가지? 근데 사회 도덕은 또 이렇게 한 마리 돼 있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개 요인을 여러 개. 이거 봤더니 이제 뭐 7개가 있더라, 뭐 180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들 각각 다 별개다 전부 다. 요 눈에 보이는 지적인 능력들은 다 별개야. 음악도 별개, 수학도 별개, 체육도 별개, 미술도 별개, 전부 다 별개. 전부 다 별개다. 이 다 별개로 다양한 다중적으로 다양한 것들로 돼 있는 게 다중지능 이론이야. 다중지능 다 보이는 게 그 수학 잘하는 친구는 수학적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 있고 음악은 음악적 지능과 관련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미술은 공간과 관련된 공간 지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관련된 언어도 논리 언어 부분도 또 따로 지능이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영역별로. 여기서부터 이제 가드너 그리고 스턴버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속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썰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뭐 보면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지능 이름부터 보도록 하죠. 스피어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설명 못해요, 이거. 예. 자,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 보면요. 일반 요인설, 일반 제너럴이죠. 그 일반 요인설을 다른 말로 하면 G 요인설 같은 말입니다. 아, 근데 이 요인설도 있어요. 이 요인설. 이 요인설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요인설, G 요인설 많이 쓰는데 이 요인설. 요거는 뭐냐면 지능은 하나의 능력인데 단일 능력인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지능이야. 이게 제너럴 요인이야. 그 다음에 스페셜 요인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결국은 이 스페셜 요인, 결국은 스페셜 요인이 붙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제너럴 요인, G 요인이 다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특수한 부분에서 일부분 이렇게 스페셜 요인, 특수 요인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요인이죠.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개 요인인 거지 사실은. 왜냐면 일반 요인하고 제너럴 요인과 스페셜 요인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능력을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능력을 구성하지만 요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수 요인은 특수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니까 일반적성이 낮았어. 일반적이 낮아서 일반 지능 요인만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일반 요인설이다라고도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두 개 요인이지. 두 개 요인인데 하나의 요인이다, 뭐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냥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됐다 이거지. 어쨌든 우리는 단일 능력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단일 능력. 일반 요인은 이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 이론 흔히 그냥 일반 요인설이다 이렇게 얘를까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일반 요인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설명하게 된다 이거지. 엄밀하게는 두 가지 요인이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요인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정신 능력이죠. 모든 분야에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작용하는 것이고 특수 분야에만 작용하는 게 특수 요인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 음악에 대해서 그죠? 특수 분야에만 작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 측면, 음악의 일반적 측면 이런 것들과 관련됐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일반 요인설, 스피어만 일반 요인설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일 능력이다라는 거, 하나의 일반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단일 능력이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학생은 어떻습니까?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능 높으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스피어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스피어만. 지능이 높으면 다재다능하다. 왜? 하나의 능력으로 돼 있으니까 한 마리다. 한 마리니까 얘 보니까 수학도 잘하네, 음악도 잘해, 체육도 잘하고 다 잘해, 그죠? 그러니까 얘 왜 이렇게 잘하냐?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얘는 지능이 높으면 전부 다 잘해.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려는 겁니다. 한 마리로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서스톤의 다 요인설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독립되어 있는 일곱 개 능력으로 돼 있어. 7개. 요거 기본 정신 능력이다. 기본적인 일곱 개 기본 정신 능력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7개 기본 정신 능력 중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요 정신 능력 하나, 요 두 가지는 요 정신 능력 하나에 영향을 받는 거지. 이렇게 7개다. 그지? 각각 별개 아니에요.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보면 다음 넘어갑니다. 전부 다 별개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이 서스톤의 다 요인설, 여러 요인이다. 여러 요인. 그 여러 요인이 7개 정신 능력이다라고 설명. 7개의 정신 능력, 단어 유창성, 뭐 언어 이해, 뭐 어쩌고 이런 게 있더라. 이거 외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거의 뭐 객관식이고 이거 외우는 사람은 정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오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과감하게 틀리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거 여기다가 시간 할애하고 한다?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거의 된 적도 없고, 그죠? 이게 객관식과 달라면 객관식 공부한다면 다 외워야 됩니다. 객관식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길포드. 자, 이 사람부터는 조금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길포드는요, 복합요인설 또는 지능 구조 모형이다.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구조화. 복합요인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지능이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겠죠. 그 복합요인은 총 180개의 복합요인. 180개 복합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설명. 내용과 조작과 결과라는 3차원으로 구조화시켜서 지능을 설명한다 해서 지능 구조 모형이고, 복합 180개의 복합 요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180개 요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합 요인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조작을 가합니다. 조작의 결과가 또 있다 이거지. 3차원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를 보면 내용과 결과와 조작이 있죠. 보면 내용, 시각적, 청각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인지적 조작을 가합니다. 평가도 하기도 하고, 수렴적 생각, 발산적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인지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하나의 유니트로 만든다, 유목화시킨다든지, 관계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조작을 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게 3차, 요게 총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내용이 5개, 조작이 6개, 결과가 6개를 곱하기 하면 180개가 되는 것이. 180개 복합요인설로 되어 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길포드라는 사람은요,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창의성은 이런 생산적 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수렴적 사고가 있고요, 발산적 사고가 있죠, 그죠? 수렴이라고 해서 수렴한다, 이거죠. 하나로 수렴한다. 정답이 딱 하나이고, 그 정답 하나로 수렴하는 사고인 것이고요. 발산적 사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산한다는 거지. 이 정답 하나의 정답에 수렴하는 게 수렴적 사고고, 다양한 정답으로 나타나는 게 발산적 사고거든요. 여기서 창의성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이거지. 발산적 사고가 창의성이다. 창의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다? 길포드.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 그러면 길포드를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창의성 어떤 사고다? 발산적 사고가 곧 창의성이다. 창의력이다. 요거를 알고 넘어가죠.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창의력을 높이려면 어떤 사고력을 유발해야 돼요? 발산적 사고를 유발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발산적 질문, 발산적 발문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생각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요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텔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입니다. 카텔의 이제 옛날에는 이형태설이라고 그랬다가요, 요즘에는 이형태설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능은 상층부에 상층, 하층으로 나눠서 상층부는 일반 요인으로 되어 있고 하층부는 특수 요인으로 되어 있어. 특수 요인 이렇게 계층을 두고 있지. 계층 두 가지 형태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이 형태설 상층, 하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일반 요인은 상층부에 있는 일반 요인은 또 유동성 결정성 지능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학자들은 하층부 특수 요인은 중요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일반 요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고, 그래서 이게 이 본질적인 측면이니까 이 명칭을 유동성 결정성 지능으로 설명하고 위에 다 생략하 전부 다 뭐 이 형태설 지능의 상층부에 뭐가 돼 있고 하층부 뭐가 돼 있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카텔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요즘에는.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태설이고 그 중에서 뭐 일반 요인은 뭐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이렇게 설명해 나간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카텔은 유동성 결정 지능으로 지능을 주장한 사람이고 유동성 지능은 무엇이고 결정 지능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뭐다? 유동성 결정성 지능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돼요. 카텔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 지능 결정 지능은 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유동성 지능 여기 영어로 보시면 플루이드라고 돼요. 플루이드. 결정 지능 크리스탈라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입장입니까? 둘 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유전이 지능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결정적이고 모든 게 유전에서 좌우돼 버린다라고 하면 교육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공부 못하는 친구는 영원히 못할 거니까. 예. 근데 유전 이 99%고 1%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거기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카텔은 둘 다 영향을 준다 생각해. 유전과 환경의 영향 다 받는다. 둘 다. 둘 다 받으면서 지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유동이란 말이 뭡니까? 플루이드 흘러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유전적으로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유전적으로 뛰어난 집안은 유전적으로 계속 똘똘해지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별로 똘똘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유전에 영향을 받는 지능이기 때문에 유전에 영향을 받는 지능이기 때문에 유동성 지능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거예요. 유동성 지능에 얘도 봐두셔야 될 텐데 근데 기억력, 암기력도 기억력이죠. 지각력, 정보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이 친구 볼 때는 이제 유동성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정보를 처리해요. 빨리빨리. 이 기억력도 좋고 요게.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기까지 되게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쇠퇴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늙으면서 이제 그런 점점 그런 정보 처리 속도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그다음에 결정성 지능은 결정되는 거지. 결정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경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 그 환경 문화적 경험을 많이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결정성 지능이에요. 왜 결정성이라는 말이 붙어졌는가? 그 환경에서 만들어지니까, 결정되니까. 환경이면 예컨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H2O로 되어 있잖아요. H2O라는 이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렇게 일단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죠? 이건 물 분자인데 이 물 분자가 주변 환경이 0도C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물이라는 액체가 고체 상태로 바뀌죠. 고체 상태로 바뀌면서 이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하면서 또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입체적으로 그게 그 얼음이 되는 거 얼음 결정체로 만들어진 결정체, 크리스탈라인. 그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얼음 결정체. 그런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지능이 결정돼 가기 때문에 결정성 지능이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에서 물 분자가 얼음 결정체로 바뀌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지능이 결정돼 가기 때문에 결정성이라.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돼 간다. 이렇게 해서 결정성 지능이다. 유전에 의해서 쭉 영향을 받는 지능이니까 유동성 지능. 이거는 결정성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친구는 오히려 지능이 높다 이거지. 여기는 일반적으로 독해력, 책 많이 읽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독해력, 일반 지식들, 상식들, 그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다 결정성 지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 공부 잘하고 독해 영어 잘하고 하는 친구는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도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신문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환경적 자극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많은 경험을 하고 문화적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계속 지능이 발달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을 계속 읽은 친구들은 독해로 굉장히 뛰어날 것이고요. 상식도 많아지고 결정성 지능이죠. 두 가지다. 유동성, 결정성 지능으로 되어 있다. 자, 각각의 그 요소, 어떤 능력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청소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유동성, 결정, 카텔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카텔은, 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뭐 책 안 읽고, 신문 안 보고 하면 뭐 상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 지능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연령에 따라서
여행 증가함에 따라서 지능의 가능성은 발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 유명하죠. 중요하고 지능은 변화될 수 있어. 변화된다 이런 입장이죠. 유동성 지능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 유전 영향 받으니까. 근데 결정성 지능을 변화시키면 전체적인 지능은 높아질 수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혼의 전체적 지능이에요. 혼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두 가지를 종합시키는 거예요. 종합시켜서 전체적 지능은 결국은 두 가지 종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이다. 둘의 합이다. 종합이다. 합이다. 합한 거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유동성 결정시능을 합한 게 전체적 지능이다 이거지. 유동성 지능이 좀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정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 지능은 높아지는 거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 지능 이론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새로운 지능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 살폈던 요인설, 하나의 요인으로 돼 있어. 아니야, 보이는 게 이제 몇 개 요인으로 돼 있어. 아니야, 보이는 것마다 다 별개 영역, 보이는 것마다 다 별개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가드너하고 이제 스턴버거 지능 이론이고,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